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7장 신용평가 우리가 8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8번을 보시게 되면요, 그 신용평점 제도와 그 종합재무지수와의 어떤 공통점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1번 질종 요소도 반영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그 종합재무지수랑 그 다음에 신용평점제도를 이제 비교하려고 했는데, 이 종합재무지수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 교재 81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3장. 예. 3장의 그 81페이지를 보시면 종합재무지수라는 게 나오죠. 예. 넘기셔가지고 82페이지 보니까 뭐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중요 재무비율을 갖다 선정한다. 동그라미 2번 가중치를 갖다가 부여하고 그 다음에 재무지수를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합재무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우리 사례를 보면 83페이지 뭐 표준 비율도 막 있고요. 그죠? 예, 표 3-6을 보니까 그 표준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좀 표준으로, 즉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종합재무지수를 갖다가 계산하는 그런 어떤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8번에 그 1번을 보시게 되면 질종 요소도 반영된다라고 했는데, 종합재무지수는 보면은 그 양쪽 요소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만 이제 반영이 돼요. 근데 그 신용평점 제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7장에서 배웠던 신용평점 제도를 보시게 되면 신용평점 제도가 우리가 187페이지 뭐 188페이지 우리 교재 188페이지를 좀 보시면 표 7-4에서 재무평점도 있지만 비재무평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통점은 아닙니다. 예, 질종 요소도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용평점 제도의 특징이고요. 종합재무지수의 특징은 아닌 거죠. 자, 2번. 표준 비율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신용평점 제도는 표준 비율이 필요하지 않지만 종합재무지수는 방금 전에 보셨듯이 표준 비율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 종합재무지수가 100보다 크면 산업평균보다 양호한 것을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00보다 크면은 경영성과가 표준보다 양호하다라고 판단하고요. 100에 미달하게 되면 경영성과가 표준보다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요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종합재무지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개별적인 재무비율을 종합적인 지표, 이거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평점 제도도 그렇고 종합재무지수도 마찬가지로 둘 다 종합적인 지표로 나타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한번 보시면 9번은 지금 9번 보니까는 이제 보기들이 앞에 8번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신용평점 제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그랬는데 답은 3번이죠. 3번 같은 경우는 종합재무지수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은행이 KNOU의 재무자료를 근거로 다음 재무평점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급 판정을 내릴 경우 KNOU에 해당하는 등급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런 책을 넘겨서 206페이지 보게 되면 그 재무평점 시스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KNO의 재무자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평점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무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 비율을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유동비율을 일단 구하고, 예, 그렇죠. 거기 뭐 재무평점 시스템 보니까 유동비율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유동비율 한번 구해보면 유동비율을 구하시면 되겠죠.
예,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유동 비율을 구해 보게 되면 유동 부채가 얼마냐? KNOU의 재무자료를 보니까 유동 부채는 180억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 자산은 250억이 나와 있습니다. 250억이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138점 뭐 이렇게 나옵니다. 89%. 네. 뭐 어쨌든 138.89%가 나오는데 이거 갖다가 이제 그 재무평점 시스템 표를 보시면 유동 비율이 50에서 150% 사이. 50에서 150% 사이. 바로 138%가 바로 50에서 150% 사이잖아요. 그러면 점수는 몇 점이냐? 20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0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채 비율도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 재무자료를 보고 매출액 순이익도 계산하고 총자산 회전율도 계산해서 그런 다음에 이 점수들을 다 더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33%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채 비율은 200에서 100% 사이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0점이 되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구하게 되면 한 9.33% 정도 나오기 때문에 15점이 되고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을 구하게 되면 약 2.14회가 나오기 때문에 평점으로는 8점이 됩니다. 그래서 20점, 20점, 15점, 18점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시게 되면 63점이 나오게 되고 이 63점을 보니까 종합평가 점수 및 등급을 보니까 63점은 요주의 기업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63점은 요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4번 요주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요주의 기업이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유동 비율만 한번 구해봤고 부채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총산 회전율을 뭐 구하지는 않고 그냥 말로만 드렸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 부채 비율 구하고 뭐 매출액, 순이익 구하는 거는 뭐 우리가 앞에 그 2장에서 다 재무 비율 구하는 거 다 그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구하고 이걸 통해서 재무평점 시스템에서 점수를 확인하고 이것을 다 더하게 된다면 종합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신용평가 위험에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판단한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아닌 것은 그랬는데, 4번 보니까 최근 3년 연속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 기업. 이거는 부실화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 거는 그냥 그 이상인 겁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부채 비율이 이제 200%가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뭐 부채가 그렇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죠. 자, 근데 보기 1번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예. 근데 이자 보상별이 1 미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보다도 못 벌었다는 건데. 자, 그 다음에 3번 요주의. 아까 방금 우리가 10번에서 요주의 기업은 대출이 불가하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주의 이하 분류 기업이 들어간다면 예,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4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신용 파생 상품을 이용한 신용회원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를 좀 지우고 신용 파생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나저나 대출은 자산이죠. 대출은 자산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변하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대출에 간 사람이, 즉 차입자가 신용이 변한다면
가치가 변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변하는 자산? 즉 변동성이 있네요.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위험한 거죠. 게다가 대출을 해줬다는 것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대출자의 그 신용을 믿고 대출을 해준 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신용을 믿고 대출해줬지만 이렇게 가치가 변한다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용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그 해지하기 위해서 위험을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 신용 파생 상품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대출 자산을 보유한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들은 되게 대출 자산을 보유할 수밖에 없죠. 대출 해줘야지 수익이 나니까. 자, 그러면 이 은행은 대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있을 거고, 이 신용 위험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 위험을 넘기고 싶어 한다, 즉 팔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는 위험 매도자다, 위험을 갖다가 팔려고 하는 사람이다. 혹은 다른 말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의 가치가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좀 사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장 매입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은행은 누군가에게 신용 위험을 이렇게 주고 대신 신용 위험을 갖다가 주면서 프리미엄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 거냐? 대개 이제 그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투자은행. 투자은행에게 신용위험을 주면서 프리미엄을 제공해 주는데, 이 투자은행 같은 경우 위험을 갖다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매입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장을 갖다가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보장 매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리미엄을 제공받은 대가로서 이제 자산이 손실을 나게 되면 보장 매입자, 즉 은행에게 수수료를 지불해 준다는 겁니다. 즉 현금을 준다라는 건데, 이 현금은 뭐냐면 만약에 자산 손실이 났을 경우 수수료를 갖다가 손이 난 것만큼 수수료를 갖다가 보장 매입자에게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신용 파생 상품이고요. 12번은 그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제 4번이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기 4번 보시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의 신용 상태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대출 자산의 손실, 그런 위험이 있겠죠. 그런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도자는 누굽니까? 보장 매도자는 투자은행입니다. 보장 매도자는 현금을 누구에게? 보장 매입자에게 지불하잖아요. 화살표가 보장 매입자에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그 부채 담보부 증권 발행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은행들은 이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대출을 갖다가 매각하거나 혹은 이 대출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대출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요, 이 대출 채권을 증권화해서 신용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우리는 뭐 CDO다, 뭐 부채 담보부 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부채 담보부 증권. 그래서 이런 어떤 대출 채권을 갖다가 이제 증권화 해가지고 이를 갖다가 매각을 해가지고 신용 위험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채권이 있잖아요. 은행들은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럼 대출 채권에 대해서 이제 금융회사가, 이제 은행이겠죠. 예. 금융회사가 무엇을 발행하냐면 대출 채권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합니다.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증권을 넘기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는 증권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에 따른 돈을 줄 수 있겠죠. 어쨌든 금융회사는 이런 대출 채권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했으니 이형을 갖다 전가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니까 1번, 2번, 4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설명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건 굳이 안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예, 뭐 틀린 말이니까 그렇죠. 자, 3번 보니까 대출 채권을 증권화하여 신용 위험의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예, 우리 방금 이 그림에서도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장에 대한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